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날이 밝았습니다. 5월 10일 새벽 전우책입니다. 이 방송에 나갈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경 문재인은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그는 5월 10일 0시 자정으로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삿짐은 이미 양산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 퇴근길에는 청와대 순장조 비서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이 장관들과 수천 명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정으로 이 나라를 선진국 반열로 이끈 청와대 격동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은 피살당하고 한 분은 자살하고 또 한 분은 하야 뒤에 망명의 길로 떠났으며 네 분은 끝내 구속돼야 했던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은 살인탑이자 이 선진국으로 이끈 지휘부였습니다. 그 마지막을 폭정으로 얼룩진 문재인이 장식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이유로 벌어진 촛불 시위 맨 앞줄에 앉아있다가 이 청와대의 주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재인이 어제 오후 6시쯤 김정숙과 함께 청와대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모이던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거나 악수를 나누기도 하고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문재인은 사랑치와 분수대 인근 무대에 선 뒤에 이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대를 만들었더군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이 장면은 뉴스에 계속 반복 보도됐으니 다들 아시죠? 그 장면을 뉴스로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재인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업무가 끝나는 저녁 6시에 정시 퇴근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첫 퇴근인데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됐다. 그동안 온갖 명목의 휴가를 즐긴 분이 첫 퇴근이라고 하니 그 또한 요설로 들리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말입니다. 그가 한 이 말은 그런데 진심일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저는 정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합니까? 그는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됐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랐었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 참 놀라운 말입니다. 장담하건대 윤석열이 어떤 약속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둘이 만났을 때 말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아직도 민심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내내 정권교체 열망은 50%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국민이 문재인의 폭증에 신물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는 이제 역사의 평가 이전에 그가 얽혀있는 수많은 폭증에 책임을 치러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비로소 암흑의 시대, 폭증이 끝났습니다. 자, 다른 뉴스 조금 짚고 이 정치평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문학의 두 분의 별세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영화배우 강수연님, 그 이름 앞에 배우라는 명칭을 붙여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 나라의 배우였습니다. 또 한 분은 일요일 비보가 전해진 시인 김지아 선생. 그는 이 나라의 신이었습니다. 두 분은 저하고도 아주 작은 인연이 있습니다. 두 분의 명복을 빌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릴까 합니다. 먼저 배우 강수연님. 배우 강수연의 영전에 이 나라 대중문학의 좌파들은 무릎을 꿇고 그 죄를 빌어야 합니다. 그녀는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지내는데 양력에 그 사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좌파들이 등살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지아 선생은 제게는 문단 선배이자 존경하는 사성가입니다. 제가 YTN에서 아침 방송을 진행할 때 거의 평생 동지인 아내 김영주 선생을 한번 모신 뒤로 저는 연락 한번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아침 신문을 보니 한겨레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이렇습니다. 독재에 맞섰던 투사 시인, 끝내 변절 오명 벗지 못한 채. 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차마 그 기사를 읽지 못했습니다. 누가 김지아 선생에게 감히 변절을 입에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변절한 것은 정의를 왜곡한 바로 그들입니다. MB가 정운찬을 총리로 지명했을 때 일이죠. 그들은 정운찬이 영화모자 백승학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공격했습니다. 자칭 진보주의자들을 향해 김지아 선생은 칼을 뺐습니다. 그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 1,000만 원짜리 개망신에서 지우지 말길 바란다. 그래, 한마디로 X 같아서 이 글을 쓴다면서 가짜 좌파들을 질타했습니다. 사실 X 대신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편집자가 X로 고친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들이 지난 집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 돈을 처먹었는지 너무도 잘 아는 내가 시골로 낙향할 만큼 얼굴을 돌려버리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인 그들이 주둥이 까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1,000만 원짜리 개망신을 사서 한다고 낄낄대는 이곳 시골 인심을 알려주는 것도 한 못난 애국이라 생각했었다. 그때 사이비 좌파들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감히 선생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X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X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은 정식했습니다. 독재에 맞서다 사형선고, 펜으로 싸운 저항시인. 그러고 보니 제가 아는 문학의 분들이 별세 소식을 연이어 듣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어령 선생과 허참 형님, 그리고 지난 주말 두 분의 별세 소식을 접하니 한 시대가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찬란한 별들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정치평론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아침 문재인의 퇴임 연설이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연설에는 일말의 반성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대신 뻔뻔함으로 넘쳤습니다. 하나 나아진 게 있다면 그는 촛불 집회를 다시 거론하면서도 다행히 이 촛불혁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재인은 선도국가 타령을 잊지 않고 늘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되었다. 이 선도국가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이 되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지난 5년 폭증으로 국격이 높아지고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이 되었다니 자화자찬은 거의 골수에 든 병이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두 분이나 감옥에 처박아둔 게 국격을 높인 일입니까? 코로나로 얻은 이 절대 다수의 의석에다가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입법 독재를 벌이다가 퇴임 직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마저 박탈한 권력의 사유화가, 아니 입법 쿠데타가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이라니 이 무슨 해교의 망측한 말인가요? 문재인은 자신이 취임했을 때 고조되던 한반도 전쟁 위기를 대화와 외교로 전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참 귀신들이 통곡할 일입니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김정은이 한반도의 전쟁이라도 일으켰다는 것입니까? 어찌 그렇게 트럼프와 똑같은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가요? 문재인은 퇴임 연설에서도 K-방역을 자랑했습니다.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다. 전 세계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어보니 대한민국은 뜻밖의 세계에서 앞서가는 방역 모범 국가였다. 정말 기가 막히다 못해 화가 납니다. 대통령도 고생이 많았다고요. 그 방역 모범 국가 한국은 지난 한 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낸 국가가 됐습니다. 무슨 얼어 죽을 방역 모범 국가 타령입니까? 코로나로 몰락한 자영업자들에게 무엇보다 지금도 하루에 100명 가까이 죽어나가는 환자들 가족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요?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협력에서 한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어느덧 민주주의, 경제, 수출, 디지털, 혁신, 방역, 보건, 의료, 문화, 군사력, 방산, 기후위기 대응, 외교와 국제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되어 있었다. 어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겁니까? 이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선도국가라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모독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출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하루 확진자가 몇만 명이며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방역을 잘해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낮아졌다는 것입니까? 그동안 정치 방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문재인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둬야겠다며 퇴역 장군들이 말을 흉내냈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 말 영화에서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이 말은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선장의 마지막 인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정치판은 분당에 출마하는 안철수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의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안철수는 세 번째, 이재명은 두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선진민주정이라면 적어도 대통령 선거 본선에 후보로 나서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최종적인 정치 행위이자 최종적인 선거입니다. 패배하면 대부분 은퇴 수순을 밟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닉슨 대통령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만 엘고어나 힐러리 클린턴 같은 억울한 패배자들도 이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은 그런 은퇴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처럼 단번에 당선된 이들도 있지만 YS는 2번 만에, DJ는 4번 만에 당선됐습니다. 당내 경선까지 포함하면 YS는 3번 만에, 박근혜도 2번 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홍준표가 대구시장에 나가는 것도, 이 안철수와 이재명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것도 조금 더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 말고는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조차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변명입니다. 이재명은 온전히 죄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는 제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몸을 던진다. 이 계양을은 민주당 송영길이 내리 당선된 친민주당 지역입니다. 분당은 천당 위에 분당이란 말이 떠돌 정도로 보수 정당에게는 안방 같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투시는 몸을 던진다. 투시는 뭘 의미할까요? 국가를 위해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말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안철수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분당뿐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 나아가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의 초석을 놓겠다는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제 몸을 던지겠다. 그가 내세운 명분을 내렸습니다. 분당갑 지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다. 저희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내입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게 그가 지역구를 분당갑으로 옮긴 이유가 되는 겁니까? 그는 놀랍게도 계양을 출마에 나선 이재명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민과 시민의 심판을 피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인 안철수가 정치 인생 최초로 여당 후보와 1대1 구도로 치르는 선거다. 거의 길지 않은 정치 이력에 걸맞지 않은, 그냥 불과 10년 동안에 수없이 많았던 이 당직 변화는 그 이기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철학이 없어서입니까? 그 철학이 계속 바뀌어서입니까? 그런데 이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은 안철수보다 더 명분이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판단입니다.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계양을이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했을 때 배제하려 했던 이유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대표가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명분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러 여건을 감안해 후보군을 넓히는 게 경쟁력이 있겠다는 이유로 송영길을 서울시장 후보로 정했습니다. 오세훈에 대항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송영길은 왜 의원직을 내버리면서 패배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선거, 그것도 명분이라고는 전혀 없는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을까요? 제게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닐지 몰라도 말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사흘 전 인천 계양산 야외 공연장에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웃고 있더군요.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위험한 정면 돌파라고요? 지난 3월 10일 대선 선대위 회단식 이후 59일 만에 출마의 변호로는 정말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지만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저희 출마를 막으려는 국민의힘 측의 과도한 비방과 억지 공격도 결단의 한 요인임을 부인하지 않겠다. 상대가 원치 않는 때, 장소,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길이기도 하다.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안방지역 계양을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장소인 것입니까? 그의 말은 참 교묘하게 비튼 말이 많습니다. 그는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제게 있다면서 책임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복잡하면 큰 길로 가라 했다. 오늘 저 이재명은 그 책임의 길에 나선다. 대도무문, 이 말은 YS가 하신 말씀이죠. 그 YS가 지하에서 통곡을 하겠습니다. 국민은 이미 그가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한 계양을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의 계양을 출마를 큰 길이라고 보겠습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말입니다. 그는 7일 페이스북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민심의 바다에 온전히 저를 던지겠다. 몸을 자꾸 던지는군요. 이 좌파 선동가들이 무진 좋아하는 집단지성,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집단지성. 이 집단지성은 생태계에서 다수의 개체들이 협동하여 하나의 집합적인 기능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개미들이 있죠. 벌들도 있고요. 저는 군대개미처럼 살지 않기 위해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무지 싫어합니다. 그건 좌파들의 용어입니다. 이 이재명의 출마를 두고 원희룡과 조홍천이 한판 붙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재명이 출발했습니다. 8일 이재명이 계양산 출마 선언 때 한 말이 선을 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대장동에서 해먹고 오등봉에서 해먹고 부산 LCT에서 해먹고 그래서 온몸이 오물로 득지득지한 사람이 도둑맞겠다고 먼지 좀 묻었다고 나를 도둑으로 몰면 상식적인 정시겠나.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원희룡입니다. 근데 원희룡이 대장동 그리고 부산의 LCT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여기서 오등동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좌파 언론이 제기한 제주 오등동 공원 개발 사업을 의미합니다. 원희룡은 제주지사 시절 이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추궁했는데 원희룡은 대장동과는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말한
이 대장동에서 해먹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러자 원희룡이 9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은 오등동 밤안에서도 경기 도망지사 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허위사실 공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권순일 대법관이 없으니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 조홍신이 나섰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라며 원희룡을 두고 광호하다고 썼습니다. 솔직히 무슨 말인가?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광호하다, 미쳤고 오만하다,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경거망동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의 SNS 포스팅으로서는 가히 역대급으로 기록될 것 같다. 이 종친에게는 이재명은 광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떻든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안철수에 대한 언론의 시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복귀하면서 그에 대한 인터넷 검색량이 윤석열을 앞지르는 등 국민적 관심은 아주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정도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어제 한동훈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장외의 조국이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한 예로 한동훈의 딸이 해외 사이트에 대필 작가의 논문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조국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한동훈은 이 논문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페이지짜리 논문은 없겠죠. 초록이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조국의 딸은 고교생 때 이 정식 의학 논문이 제1저자로 등재가 됐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문제로 조국이 따질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민의 경우 논란의 자료들이 실제로 입시에 활용됐지만 한동훈의 딸은 아직 입시에 지원하기 이전입니다. 어쨌든 청문회는 이 수준의 고성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말에 대단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을 맨 처음 쓴 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표현을 좀 빌리겠습니다. 그쪽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폭정은 끝나고 새 정부는 이미 출범했습니다. 저는 내일 KBS 라디오 열린 토론과 이 TV 더 라이브에 출연하기 위해 방송을 쉽니다. 대신 모레 수요일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이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 정부를 제가 무엇으로 정의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키워드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합니다. 아직 우리 국민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